이런 마케팅 로펌에서 월 1,000만원 넘게 선임해서 사건 진행하다가 변호사님이랑은 전화도 안 돼요. 제 사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이 주제로 처음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이 영상을 벤치마킹 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13년차 변호사로서 바뀐 법률 시장을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이 영상을 다시 찍어봅니다. 정말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는 꿀팁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피 같은 수입료 절대 낭비하지 마시라고 이 영상 찍으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네이버 상단에 노출되는 분을 조심하라. 강제추행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처럼 나와요. 파워링크 최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분 클릭당 광고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요즘에는 1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한 로펌의 경우에는 한 달 광고비만 해서 한 7,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광고한 로펌이라고 무조건 별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로펌의 구조상 광고비를 이렇게 많이 태우면 광고비 본전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광고비를 뽑기 위해서 수입료를 엄청나게 높게 받거나 아니면은 사건 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수입료를 높게 받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 사건에 1억 이렇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사건 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주니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막 뿌려서 공장식 또는 기계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마케팅 로펌에서 월 1,000만원 넘게 선임해서 사건 진행하다가 변호사님이랑은 전화도 안 돼요. 제 사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변호사 한 명당 맡을 수 있는 사건 수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누적 사건 수로 하면 진짜 많아도 한 80건? 이거 넘어가면 사실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사건이 많아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주니어 변호사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주니어들의 실력 편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트너 변호사가 퀄리티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규모가 커지고 사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되다 보면 이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전관 출신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 당연히 뛰어나신 변호사님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전관 변호사님들이 별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없는데 전관 출신이라는 타이틀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심리가 뭘까요? 한국은 그래도 인맥이 작용하니까 내 사건 맡고 있는 검사 판사님들이 이전에 검사 판사 했던 변호사를 데려가면 그래도 더 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많이들 오거든요. 타이틀이 있으니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그래서 이 전관이라는 타이틀만으로 수입료가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실제 검사장 출신들은 기본 5천부터 시작을 해요. 일반 변호사는 500이니까 정확히 10배죠. 근데 이런 분들 실제로 내 사건 해주면 정말 열심히 해주면 괜찮죠. 그런데 대부분은 얼굴 마담일 뿐이고 이렇게 높은 급의 분들은 정말 큰 사건이 아니면 직접 안 뜁니다. 전관 타이틀로 거액의 수입료를 받고 나서 서면 한 장 써줬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그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진정성 있게 사건을 다루신 경험과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로펌의 규모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대형 로펌, 우리 로펌에는 변호사가 100명 넘습니다. 전국에 지사가 10개가 넘고요. 이런 캐치프레이즈 많이 볼 수 있죠. 여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결국 내 사건을 담당해주는 변호사는 1명 내지 2명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국내 최고의 로펌이라는 김앤장을 선임하더라도 김앤장 변호사 전부가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사건에 투입되는 변호사는 한두 명이라는 거죠. 대형 펌의 상담관 썰을 한번 들어보면 부산검사 출신, 경찰 간부 출신 등 3, 4명이 우르르 상담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겁도 주고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한테 맡기면 무조건 무죄 받아주겠다, 집행유예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드림팀이 내 사건을 맡아준다고? 돈이 얼마든 여기에서 내 무조건 해야겠다, 무죄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제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만 해도 100명이 넘죠. 그러면 인건비로만 하면 한 달에 7, 8억이 나가잖아요. 마케팅비 한 달 7, 8억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한 달 고정비만 해도 10억, 15억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한 달에 도대체 몇 건을 수임해야지 굴러갈까요? 수백 건을 수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급 부장검사 출신, 경찰 간부 출신 이런 변호사가 모든 사건에 투입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거죠. 오히려 그 로펌의 1, 2년차 신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1, 2년 차가 맡으면 무조건 최악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김앤장도 실제 서면을 쓰는 변호사들 1, 2년 차들이 더 많거든요. 문제는 이들이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백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규모가 너무 큰 법인은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파트너들도 관여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좋은 변호사 팀에서는
경우에는 한 달에 받는 사건 수도 사실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락이 안 되는 변호사. 이걸 통해서 내 사건이 방치되고 있는지를 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변호사랑 매일 전화할 필요는 없어요. 의뢰인들 중에서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통화를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변호사들은 일 자체가 많기 때문에 모든 전화를 다 받다 보면 정작 일할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할 때는 내 사건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돼야 되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 이전의 사실관계거든요. 근데 이 사실관계는 변호사보다 의뢰인이 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아예 안 되는 변호사? 그러면 사무장하고만 연락이 된다? 이런 로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승소를 지나치게 장담하는 변호사. 제가 13년간 수천 건의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이요. 1시간 만에 상담으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범죄는 디테일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많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들로 국면이 바뀌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몇 분 들어보고 무죄를 호언장담한다? 승소를 100% 장담한다? 이건 수임을 땡기기 위한 영업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변호사들은 피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를 하게 하는 변호사는 자기 말에 그만큼 책임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변호사들은 수임 계약 이후에도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사건을 대충 처리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여섯 번째, 담당 판검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변호사.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 검사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적당히 친분이 있는 어떤 변호사가 자기 사건을 딱 들어와.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유리하게 내가 판결을 내려주거나 결정을 해줬어. 그러면 자기 커리어에 엄청난 오점이 남게 되잖아요. 이거를 쉽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13년차 서울법대 사시 출신이라서 사건에 들어가다 보면 연수원 동기나 후배들을 담당 판사나 검사로 많이들 만나거든요. 그런데 저 절대로 아는 척 안 합니다. 찾아가서 사건 부탁 이런 거는 꿈도 못 꿔요. 오히려 더 조심합니다.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이런 게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정말 매일 전화는 만약에 친구 사이다. 그 정도 사이면 어느 정도 재량권 있는 범위 내에서 배려는 해줄 수 있겠죠.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든. 그런데 유죄가 무죄로 바뀌고 이건 사실 좀 힘들어요. 일곱 번째, 상담에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나오는 경우. 상담하러 딱 들어가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나온다? 이거는 사건도 사무장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병원이랑 좀 달라요. 병원에는 상담실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시술 추천도 해주고 가격 안내도 해주고 이러죠. 그런데 로펌은 병원이랑은 다른 게 사건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상담하면서. 그리고 또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담 직원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수임료가 지나치게 싼 변호사. 지금 변호사가 35,000명이나 되는 시대거든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졌죠. 노톡이다 뭐다 하면서 가격 비교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사건에 200, 300 이렇게 부르는 분들 계시는데 보통 업계 평균이 500, 형사 같은 경우는 한 7, 800인데 2, 300으로 내가 선임을 했어. 근데 과연 잘해줄까요? 변호사업의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변호사업의 본질은 서비스업입니다. 물건, 재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200을 받으면 딱 받은 만큼의 서비스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박리담회를 해야겠죠. 적은 수임료를 하면 여러 건을 선임해야 되잖아요. 박리담회를 수임한 다음에 받은 돈보다 더 적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죠. 왜냐? 사건 수가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사건에 들일 노력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 경쟁 체제에서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를 보려는 변호사는 다른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마지막 아홉 번째, 지나치게 고압적인 변호사. 오랜 관직 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옷을 벗고 나왔지만 마인드는 아직 판사, 검사입니다.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도와주려는 마인드보다는 꾸짖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러면 사실 소통이 잘 될 수가 없죠. 의뢰인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소통이 잘 돼야지 좋은 전략도 나오고 좋은 증거들도 확보할 수 있고 한데 이거는 마치 돈을 내가 주고 의뢰 자리를 자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9가지 위에 리스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리스트에 3개 이상 해당된다. 이런 분은 선임하시면 여러분 정말 100% 후회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